최근 5년간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만 3,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2021년) 통계로 볼 때 한 해 무연고 사망자 수가 거의 3,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웃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선뜻 와닿지 않을 정도인데요. 딱히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는 이분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분들이 계셔서 모셨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돕는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님 그리고 김민석 팀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나눔과 나눔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나눔과 나눔은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장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기관이자 인권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장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외롭게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의 장례 지원뿐만 아니라 애도할 권리와 애도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개선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일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사실 가족도 많지 않고 또 혼자 사는 경우도 많아서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독사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면 흔히 예전에 이제 행여 사망자와 같이 뭐 노숙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전히 그런 분들도 이제 무연고 사망자이지만 좀 더 풀어서 말씀을 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 계신 것처럼 연고자, 다시 말하면 장례를 치를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 가족이 없다. 네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사망했는데 그분의 신원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가족은 들면, 있지만 누가 가족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백골로 발견되신 분들, 네. 깊은 산속에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으니 연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이 있습니다. 많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는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해서 시신인수를 하지 않아서 장례할 사람이 없는. 다시 말하면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사망자를 무연고 사망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고독사는 이 무연고 사망자 이전의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살다가 고립생인 거죠. 고립생을 살다가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약 3일 이상 이후에 발견된 시신을 죽음을 고독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살다가 홀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된 죽음이 고독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장례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가 나눠지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가 바로 다 고독사는 아니고요. 반대로 고독사 하신 분들이 전부 다 무연고 사망자는 아닙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 자,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네요. 그렇죠. 어쩌면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서울시에만 보면 작년에 1,072명
그다음에 그 전년도 2021년에는 856명, 그전엔 665명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네. 걸까요? 우선은 저는 가장 주된 이유를 어쩌면 장래에 있어서 공공성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단 말이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국립의료원에 가면 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국가가 치료를 해주죠. 네. 아픈 사람들에. 네. 그런데 만약에 치료를 받다가 제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근데 제 가족이 장례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가 장례를 치러주겠다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시신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가가 시신은 화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함이 아니라 그냥 시신을 처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것도 함께 장례를 치르자가 아니라 시신을 포기하시면 국가가 네. 시신은 처리해주겠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화장은 그냥 처리의 그렇죠. 개념이지 네. 어떤 예식을 갖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애도할 시간, 네. 애도할 공간이 보장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고요. 두 번째는 법률론과 그다음에 제도적인 가족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관계가 다 좋은 것들은 아닐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문제로 해서 장례를 못 하시는 분. 예를 들면 IMF 이후에 많은 가족들이 해체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시 가족이 다시 회복되지 못했을 때 장례를 관계 단절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말씀드렸던 이런 가족들은 아니지만 다양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성당을 다녔든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했든 이런 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던 분들이 장례를 하고 싶어도 네. 현재는 제도상으로 아.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아서 가족이 무용사만. 없어도 가족이 장례를 안 치른다고 하면 누군가 대신 해주고 싶은데 그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사실혼관계 배우자 이런 분들이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자기 돈으로 자기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데 구청에 가면 당신은 연고자 장례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 아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나눔과 나눔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안타깝게 어떤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줄 사람이 없을 때 대신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상주가 되어드리거나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례를 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주 역할과 하시고. 그 마지막 하시는 게 동행을 하는 역할 이거를 위해서 사실 이제 부고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거를 실제는 지인들이라고도 알 수 있는 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인들에게 안내하는 알려드리고. 거. 자, 팀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이분들이 갖는 공통점, 어떤 특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고인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 직접 사인에 기타 및 불상이 적히는 게 아마 첫 번째일 거고요. 그 기타 및 불상은 사인은 모른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족이 있거나 그 주변에 이 죽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인을 모르는데 화장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무연고 사망자분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불상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망지가 요양병원인 경우들, 사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까지도 요양병원인 경우들이 많고요. 그 얘기는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거기서 실제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뜻이겠죠. 가족과 단절된 상태인 경우가 많겠네요. 네, 그렇겠죠. 그 밖에도 주소지를 동주민센터로 두고 있다던가 그 얘기는 거주지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고시원이나 여관방, 모텔 이런 곳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뭔가 듣다 보니까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셨다면 살아 계셨을 때 삶은 또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셨는지 알기가 참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고 공문의 사망진단서 그리고 거기에 첨부되어 온 경찰조사서에
발견자가 거주하고 있던 여관의 주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관에 제가 퇴근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여관 주인분을 어렵게 만났는데 여관 주인분과 그분이 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고요.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었고 대체로 외로웠냐라고 물어보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혼자였고 쓸쓸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 고인의 인연들이 있었고 고인의 그 스스로의 삶이 있었던 거고요. 이 일을 하면서 점점 크게 드는 생각은 고인의 삶을 단정 지을 수 없겠다. 그렇죠. 내가 고인의 삶에 대해서 외롭고 쓸쓸했다 혹은 이분이 어땠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부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애도할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문에 아까 경찰 조사서에 있는 내용들을 조합하기도 하고 거주지가 고시원이나 여관이었다고 하면 저희 다른 팀장님이 그 여관이나 고시원에 직접 연락해서 혹시 부고를 알렸을 때 장례에 참여하실 분들이 없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최대한 제한적인 정보 내에서 장례에 참여할 만한 그리고 고인을 애도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찾아서 부고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게 나눔과 나눔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이사님께서도 이제 직접 장례를 도왔던 그런 분 가운데에서 뭐 안타까운 사연이나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연이 있을까요?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있어요. 제 아내는 무연고 사망자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 사실혼관계 배우자분이 오셔서 장례가 진행되는 서울시립승하원 화장장 벽을 붙잡고 이렇게 통곡하셨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장례였고요. 그분은 더 적극적으로 많은 방송과 인터뷰도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혼관계 배우자, 다시 말하면 혈연 또는 혼인의 법률혼 관계가 아니어도 장례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애도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게 됐던 장례가 그분 장례였고요. 또 이제 쪽방 주민들의 장례는 할 때마다 사실은 따뜻해지는 장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있는 주민분들이 함께 오셔서 애도해 주시고 또한 그분들은 이 공영 장례를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사회가 또 국가가 보내주겠구나라고 하는 위로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하는 장례는 항상 또 인상적인 장례로 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시면서 이분은 진짜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닌데 싶었던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고인분들 중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운동선수도 계시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 교수님이나 해양구조대원 등등 우리가 그 무연고 사망자를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인이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고인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들도 꽤 계셨고요.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가 무연고 사망자라는 그 고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일종의 낙인을 찍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이 땅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의 여부가 삶의 마지막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낡은 가족주의와 공공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장례라는 영역의 교집합이 만들어낸 시대의 피해자다. 고인에게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죽음 이후에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당신은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라고 무심히 낙인을 찍는다. 그 낙인으로 인해 사람들은 오랫동안 무연고 사망자를 애도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애도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하는 것, 그게 나눔과 나눔이 하는 일이다.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도 사실 문제이고
현재 제도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현재 제도 하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등록이 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구청에서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장사법상 연고자의 범위, 혈연으로 이루어진 범위에 연락을 다 해보고요. 그분들이 없거나 혹은 장례를 치를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이 되고 나눔과 나눔 그리고 서울시와 계약한 의전업체, 장례식장, 화장장 등으로 공문이 발송되고요. 그 공문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계약한 의전업체는 화장을 예약하고요. 화장 일정이 잡히면 나눔과 나눔이 사별자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부고를 알리고요. 화장이 치러지는 화장 당일에 장례식을 진행하는 형태로 네,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눔과 나눔은 일반 장례 서비스에서 해주는 걸 다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나눔과 나눔은 애도할 권리, 애도받을 권리의 어떤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염습, 뭐 입관, 운구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서울시와 계약한 의전업체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주요하게 하는 거는 우선 사별자분들의 상담, 당장 갑자기 위독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인연이 끊어졌었는데 시신을 인도하라는 공문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상담의 경우들이 있죠. 그런 상담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이 공영 장례 안내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공영 장례에 있어서는 이 사별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고 안내 그리고 문자로 보내드리고 네. 그다음에 사별자분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의 안내 이런 것들이 주요한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고자는 있지만 직접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공영 장례를 하는 과정에서 나눔과 나눔이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애도할 수 있도록. 네, 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 현장에서는 대리상주 역할을 한다든지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자 또는 이제 종교 행사, 기독교, 불교, 천주교 분들이 오셔서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 연계, 종교봉사 연계를 또 나눔과 나눔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영 장례 과정이 일반 장례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화면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장소가 어딘가요? 여기는 서울시립승하원이고요. 벽제 화장장이라고 불렸던 곳이고 일반적으로 저런 운구버스에 가족들과 같이 오는데 이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리무진도 아니고 네. 그 버스도 아니고 봉고에 실려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영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서울시립승하원 유족대기실 2층의 가운데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빈소처럼 이렇게 차려놨는데 특징이 술잔이 있네요. 방식은 전통 장례 방식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인의 종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전통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음식들을 준비했고요. 네. 마지막 식사를 올려드리는 상식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 길 가시기 전에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식사를 올려드리고 식사하시면서 술 한 잔 드시라고 이제 반주로 술 한 잔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지금 저걸 하시는 분은 네, 자원봉사자분이신가요? 자원봉사자입니다. 지금 절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부고를 듣고 오셔서 애도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들이 네. 정말 아무도 없으신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네.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네. 예를 표하시는 거군요. 시민봉사자들도 있고 종교봉사자들도 있고요. 한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마지막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이렇게 와서 예를 차려주시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도착한 시신, 관에 담겨 있는 시신을 이제 화장하기 위해서 통상은 6명 정도가 관을 뜨는데 네. 많지 않을 때 4명이서 네.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화로 안에 지금 관이 들어갔고 네.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1시간 20분 정도 화장이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 종교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요일별로 오고 있고요. 네. 고인의 종교가 뭔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 요일에 맞는
종교 예식을 해주는 네.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든 천주교든 말씀을 해주시면 네. 또 오신다는 분이 계시면 네. 유족 대기실에서 별도로 진행할 수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제 화장이 다 끝났습니다. 네네. 그러면 내려가서 이거를 분골해서 이제 네. 모으는. 이제 가루로 만들기 위한 작업, 분골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들어갔던 관이 저렇게 가루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무용 사망자 종류 3가지 말씀드렸는데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5년 동안 봉안을 하고요. 네. 만약에 가족들이 위임을 해서 네. 오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뿌리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어디로 옮겨가신 건가요? 유택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택은 한자로 무덤을 뜻하고요. 네. 거기서 뿌리는 방식으로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울시가 관리하는 곳인가요? 네네, 화장장 바로 옆에 네. 붙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은 모두 다 뿌려지는 방식, 다시 네. 말하면 이분들은 가족이 위임을 했다는 아, 얘기인 거죠. 이거를 뿌리고 고인의 이름이 적힌 지방을 태우는 네네. 시간.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만 영정사진이 올라간 거고요. 아, 네. 대체로는 영정사진도 못 올리는 게 네. 일반적이고요. 뭐 사진을 살게 주실 분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런 예식이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매일 있다고 보시면 매일 되고요. 있습니까? 이제 아까 1072명이라고 말씀드린 네. 서울 공영장내.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오전에 2분, 오후에 2분 이렇게 해야지만 겨우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런 나눔과 나눔도 사실 매일 하려면은 또 봉사자도 많이 필요하고 그게 그렇죠. 좀, 네. 저희 인력도 네. 전담 인력들이 또 네. 있게 되고요. 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삼님은 이 나눔과 나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나눔과 나눔 활동은 처음에는 뭐 진 같은 모습을 상상하지는 않았었고요. 네. 위안부 할머니 분들이 계속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이 뭐 할머니 좀 꽃상녀는 아니지만 좀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할머니의 장례를, 위안부 할머니 장례를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장례식장을 가다 보니까 빈소를 안 차리고 장례를 끝내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장례는 빈소가 마련되고 애도하고 애도받고 하는 게 필요한 공간인데 그런 절차가 없이 가시는 수급자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런 분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자분들의 장례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수급자까지 좀 확장을 했고요. 또 장례를 더 지원하다 보니까 장례식장 칠판에 무연고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이제 무연고 사망자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래서 무연고가 도대체 뭐예요? 물어봤더니 가족인데 신 포기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장례를 지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에서 수급자분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까지 조금씩 확장돼서 오늘날까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례 지원 대상이 이제 무연고 사망자로 바뀐 게 2015년.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활동이 이제 크게 변한 그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애도할 권리, 애도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애도할 시간, 네. 이 공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란 이유만으로 그냥 화장만 진행된다라는 것이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가장 시급하고 개선돼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자분들이 안치되어 계신 장례식장을 가서 이렇게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서 빈소를 마련했는데 아시다시피 장례식장이라는 것은 고인과의 접점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6년 2월 달에 그러면 화장장을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우연치 않게 하게 됐고 화장장을 와서 온날 그분의 가족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장례식장이 아닌 화장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고인을 운구하기도 되고 그다음에 다 끝나면 봉안을 하기 위해서 또는 상고를 하기 위해서 고인을 운구할 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장례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가족이나 연고자가 아니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뀌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20년에 그 바뀐 서울시 조례가 바뀐 그 과정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아내는 무연고 사망자가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 덕분에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 문제화 되면서 2020년에 보건복지부가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무연고 사망자라고 한다면 시신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연고자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실상 시신을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지침을 만들면서 2020년부터 저희가 가족 대신 장례라고 부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 장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구청에 오시면 이런 분들이 장례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을 때 일정 정도 서류를 작성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그런 상담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정적인 것들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다 마련해 주는 건가요? 우선 예를 들어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직접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직접 모든 예산과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요. 다만 이 사람이 고인이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건 여전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분의 유언에 따라서 이분을 해양장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데 이분의 유언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지 장례식까지는 내가 치를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시면 그분은 이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참여하셔서 유고를 받아다가 생전 고인이 원했던 방식으로 뭐 해양장이든 뭐 아니면 뭐 납골당이든 이런 데다가 봉안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비용이 마지막 해양장이든 봉안당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법적인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 네.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올해 2월 27일 날 이제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 가족이 아닌 사람도 장례를 할 수 있다라는 법 조문이 드디어 통과가 돼서 올해 안에 시행이 네,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고요. 잘 됐네요. 네, 아주 그리고 기쁜 아까 소식입니다. 우리가 봤던 그 화면에 그 장례 절차는 전국적으로 다 공동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만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서울시가 최초로 했고요. 네.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 다시 말하면 공영 장례를 할 수 있는 전용 빈소를 마련한 건 서울시가 최초였고, 그리고 인천, 뭐 제주 이런 데서도 공영 장례 빈소를 마련하고는 있는데 대체로는 장례식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영 장례가 하더라도 그밖에 공영 장례 조례가 아예 없는 곳은 여전히 장례가 없이 그냥 화장만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별빛 버스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연간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건수가 많지 않은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 버스에 그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버스로 해서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하는 형태도 새롭게 나타났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뭐 조례도 생기고 뭐 지침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는 법까지 마련된 거 보면 그래도 이 나눔과 나눔의 그동안 10여 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게 세상이 조금은 더 좋게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내신 책을 보면 아주 감정이 좀 세세한 분 같거든요. 애도하는 게 일입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일단 처음에는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있었던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점점 글을 쓰다 보니까 비단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애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종적으로는 스스로의 애도를 제한하지 않고 모두가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네, 박 이사님. 그러면 이제
나눔과 나눔이 이제 12년 차잖아요. 그래서 나눔과 나눔이 지향하는 활동의 목표라고 할까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저희 후원자분들께 약속한 게 30년의 약속입니다. 30년 후에는 저희가 없어져도 되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한 저희의 비전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애도받을 권리와 애도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이겠죠. 그런 사회가 되면 나눔과 나눔은 없어도 좋겠다. 그거의 구체적인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의 사회 보장 제도로서 공영장례가 제도화 된다면 나눔과 나눔은 시민단체로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제도화되고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사회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목표이고 그런 사회가 되면 나눔과 나눔은 미션이 이제 끝나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망하더라도 애도받을 권리,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엄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렇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죽음 자체는 두려울 수 있는데 죽음 이후에 내가 방치되거나 아니면 물건처럼 취급되지 않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쪽방 주민들이 이 공영장례를 보면서 아, 사회가 나를 이렇게 대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다운 사회고 성숙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어떤 바람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의 서울시 공영장례라는 게 사실 나눔과 나눔 한 단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저희가 공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서울시랑 계약한 의전업체 장례지도사분들이 하루에 2분 이상의 염습, 운구를 하면서 굉장히 애써주고 계시고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밤낮 없이 무용고 사망자의 존엄함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고요. 시민봉사자, 종교봉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공감을 하고 이 지향과 목표에 동의하는 시민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바람은 이게 계속 앞으로도 쭉 이어져서 공영장례라는 게 어떤 특별하게 무용고 사망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능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회가 죽은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죽은 사람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서 마지막 길을 대용하는 이유도 한 사회의 구성원인 또 그분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일 겁니다. 죽음을 애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다시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비가 온 땅을 녹이듯 내 마음도 녹여주소서. 찬바람에 얼어버린 이 가슴 당신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봄비가 마른 가지 적시듯 내 마음도 적셔주소서. 삶에 지쳐 말라버린 이 가슴 연한 새싹 돋아나게 하소서. 내리는 빗물 그 소리로 내 영혼의 문 두드리시어 갇혀있는 내 안의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당신은 총 머금은 내 영혼 햇살 아래 다시 서게 하소서. 내리는 빗물 그 소리